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이슈를 화끈하게 풀어보는 시간, 화끈한 시사 토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손윤 기자 이정입니다. 자, 토크를 이끌어 가실 두 분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지난 1회에서 이곳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오늘 주제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핫플레이스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요즘 광화문 광장 가보시면 시끌시끌합니다. 최근에 광화문 광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어제도 갔었죠. 어제도 갔다 네.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광화문 광장 요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쪽에. 네, 지금은 어제는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와서 평온한 그냥 모습이었고요. 시민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들도 사진 또 찍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방송국 자주 다니시니까 뭐 근처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뭐 화분 관련해서 무슨 말씀하셨던데 보니까. 예, 근데 저는 그쪽에 이제 모여 있는 건 보수 성향 방송사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 같은 분들이 많이 출연하시는 거고 저는 자주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가보면은 그 천막이 있다고 해서 평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천막이 있다고 해서 폭력적인 건 아닙니다. 예전에 세월호 천막도 천막이 있다고 해서 폭력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노력이나 아니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다소 소란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갈등이란 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도 장기화될 것 같은데 네. 광화문 광장 하면은 보통 이제 연인의 낭만이나 뭐 가족 나들이 뭐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요즘 떠들썩한 뉴스에 참 자주 등장합니다. 이 촛불이 뒤엎었던 광화문 광장의 이 천막에 이어 또 화분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화끈한 시사 토크 시작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전운이 드리워진 것은 지난 5월 10일.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숨진 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6월 25일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지만 조원진 공동대표는 재설치를 요구했는데요. 이후로 무단 점거와 강제 철거의 반복, 치고 빠지는 천막 전쟁은 갈수록 점입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한 건 불법이라고 경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적 이념으로 쪼개진 광화문 광장에 대한 갑론을박, 그 틈바구니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해요. 이게 매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 수가 있나요? 그전에는 주말만 했거든요. 그 소리 좀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이 교통 문제도 엄청 길이 많이 밀립니다. 평화의 상징에서 이념 분쟁의 장소가 된 광화문 광장이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이제 뭐 천막 전쟁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앞서 VCR에서도 잠깐 소개가 되었지만 광화문 천막 전쟁의 서막은 지난 5월 10일 시작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난 이제 2017년 3월 10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자 5명을 대한 이제 추모와 또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천막을 우리 공화당에서 5월 10일에 첫 천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 46일 만에 전격적으로 또 천막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색하게 된 것이 바로 같은 날이죠. 4시간 만에 우리 공화당이 또 2배 규모의 천막을 다시 설치하게 돼서 행정 대집행이 참 무색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6월 28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계기로 해서 우리 공화당에서 잦은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계천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는 6월 30일에 대형 화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이 나갈 때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치고 빠지는 천막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 특히 이 천막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목적이죠. 사실은 뭐 탄핵 결정이 선고가 났을 때 돌아가셨던 5분의 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형식적 요구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우리 공화당의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5명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유가족들은 오히려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수사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뭐 진상규명 이해할 수가 없고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공감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뭐 진상규명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천막과의 어떤 표면적인 이유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고 정치적으로 그냥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원래 모든 이제 시위나 아니면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뭐 놀이문화 같은 거여야 되는데 뭐 놀이문화겠습니까 저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데, 저는 사실 광화문 광장의 특수성을 봤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첨예한 갈등인 것이지, 저 국회 앞에 맨날 다니는데 국회 앞에는 더 합니다. 국회 앞은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은행 빌딩 앞에 보면은 모든 종류의 시위가 다 있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은 노동조합에서도 나와 있던 적이 있었고, 택시 운전사분들도 분신 상황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죠. 분향소 국회였죠. 차려놨었고, 지금도 가보면 이번에는 아예 그 중앙분리대에 있는 화단 부분을 다 점거해 가지고 개를 기르세요. 이제 그 개 식용 반대 또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럼 미국에 이제 그 백악관 앞이나 아니면 의사당 이런 쪽에도 그런 게 없느냐 하면 다 있어요. 형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우리가 특정 지역만 봐서 그렇지, 광화문 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를 보면요, 사거리의 모든 면에 다 있습니다. 천막이. 덕수궁 쪽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쩌면은 시민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어떤 하나의 좀 불가피한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광화문 광장이 형성된 뒤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분들의 천막이 사실상 한 4, 5년간 점거를 해왔죠,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것이 철수하게 되면서 우리 공화당 측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점거하는 상태인데, 사실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얼마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이라든지 조례라는 것은 사실 그런 사법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 광화문 광장의 조례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대한 조례로 이제 그걸 규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조례에 보면은 세월호 사실 그 천막이라는 것도 승인 받은 동이 있고 승인 받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천막 중에. 그런 것처럼 불법적 요소는 어디다 존재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우리 공화당이 뭐 당세가 좀 약하고 평소에 좀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속단해가지고 규제하는 것 자체는, 제가 우리 공화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우리 공화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른미래당이에요. 네, 배신자라고 맨날 하고 다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법의 여신은 항상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 공화당은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친 것은 그러면 세월호 때문이다? 아니죠. 세월호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광장이라는 곳은 누군 정치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자기들 턴이 왔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일정 부분 이야기에 공감해요.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문화나 어떤 그런 어떤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정치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의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어떤 그런 천막이 쳐진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천막들의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 억울한 것들,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꼭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나온 그냥 일반 어떤 시민들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공당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국회의원도 속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정치적 어떤 결사체인데, 이런 어떤 정치적 결사체가 이 아예 그냥 뭐 그냥 정말 사회적 약자인 어떤 그런 어떤 단체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천막을 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성질상 이게 첫 번째 하나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막을 대부분 치기는 쳐요. 그런데 천막을 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천막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 외진 곳에 지나다니지 않거나 적어도 보행로를 열어주는 식으로 천막을 치는데 우리 공화당 지금 천막 치는 그런 행태를 보면 사람들이 제일 잘 다니는 곳, 제일 눈에 띄는 곳, 불편함을 줘가지고 문제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종대로 사거리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냐면은 각 교통섬을 기준으로 해서 신호 횡단보도에 있는데 가장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에 세월호 천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 시위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아까 김남국 변호사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도 배려할 수 있는 거지만은 보통은 가장 자신의 주장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다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이고 광화문 광장을 선택한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남을 배려하면서 시위한다는 개념이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오프라인 시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꼭 정파나 이념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강한 주장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한 주장, 자기 주장을 잘 알리기 위해서 남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 일부 감수하는 건 이해가 돼요. 사실은 어떤 그런 주장을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준다고 해도 저희 시민들도 상당 부분 그거를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상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를 계속해서 불법으로 점거하냐인 거죠. 시민들이 불편을 뭐 입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있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뒷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다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이준석 최고가 조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이거 김남국 변호사한테 좀 네. 여쭤보죠. 예. 이게 지금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사용이라든가. 이제 그 허가권자는 이 서울시장에게 있고요. 서울시장이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허가 사유를 조례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인 어떤 집회 목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 수는 없고 문화재 형식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연히 따지면 지금 우리 공화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맞고요. 뭐 우리 공화당에서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불허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천막을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법인 거죠. 예전에 예를 들어 광우병 시위나 이런 것이 도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합법이라고 허가해준 주체가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따져볼 수 있는 주제지만은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말했던 불법이라는 논리 자체가 촛불 시위 아니면 광우병 시위 이럴 때 진짜 강성 보수 정권에서 보통 질서 안녕과 유지를 위해 가지고 들이대던 게 집시법하고 도로교통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 관리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규보다 훨씬 단계가 아래인 그런 어떤 일반법보다 훨씬 아래인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가치 충돌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조례를 통해 가지고 상위 가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도 저는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라 봐요. 뭐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규제가 부당할 수 있겠다 싶지만은 그분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게 옳은 방법인가는 제가 같이 고민해주고 싶어요. 이 우리 공화당이란 당이 진짜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당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목표한 당이라고 한다면은 투쟁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언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일단 지금 천막과 관련해서 양쪽에서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 설전이 오갔는데 결국에는요 이게 기준이 참 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 공문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에 천막 설치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서울시의 이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용을 보면 협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서울시의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라고 돼 있는데 서울시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걸 저거는 굉장히 이제 가치 판단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은 뭐가 명예훼손인지는 사실 모호한 지점이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것처럼 저건 상당히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 있어가지고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지 훼손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저거는 뭐 왜 저런 맥락에 보낸지는 알겠지만은
뭐 그걸 행정관청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라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려면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행정청의 재량권 영역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서울시의 이미지라든가 이 왜 이미지를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저게 그 광화문 광장이 그냥 우리 시민들, 서울 시민들만 찾는 공간이 아니라 다 이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그 곳에서 이 뭐 경복궁을 배경으로 아니면은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시로서는 이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서울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저기에 광화문 광장에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과 충돌을 저는 일으킨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가는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하는 거 저도 2번이나 목격을 했고요. 서울시에 자꾸만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왜 광화문 광장 저기에다가 우리 공화당 천막 설치한 거 그대로 두느냐라고 많은 민원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민들과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천막이 설치돼가지고 처음에 천막이 설치가 돼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거기에 물건이 막 들어옵니다. 요게 무슨 집에 살림살이 하는 것처럼 뭐 가스통 들어오고 뭐 버너 들어오고 뭐 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살아도 될 만큼의 어떤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또 위험한 물건인 겁니다. 그러한 어떤 위험한 물건이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광화문 광장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죠. 이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태안화력발전소 이제 고 김영균 씨 분향소랑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추모 천막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비교할 때 전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세월호 천막과 지금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세월호 사고는 정말 온 국민이 슬퍼한 정말 불의의 사고였고 그 다음에 이 사고를 정부가 제대로 된 어떤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한 달 전이었죠. 당시에 구조 활동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되어서 진상규명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덮어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됐던 정부 인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와 정말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그런 꽃다운 나이에 죽은 이런 어떤 사고와 우리 공화당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천막을 친 거와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테일로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당시에 세월호 천막을 칠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천막이라든가 추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과 여러 가지 시설 이러한 것들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세월호 천막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호 천막 14개 동 중에 11개 동은 이미 허가였던 거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월호 이 추모와 관련된 천막이 3개 동 정도 늘어가면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나중에 친 3개 동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점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300 얼마인가에 대한 점용료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천막과 지금 우리 공화당이 불법으로 친 이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거 자체가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 대해서 타겟팅한 규제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광장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정당 활동을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명쾌해요. 그런데 서울시가 사안별로 보고 사안의 경중을 따지고 국민들한테 지탄받는지 국민들한테 아니면 뭐 칭찬 듣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라는 거는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뭐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는 사실 사법기관도 내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땐 이거 제 생각에 5급 이상 공무원이 결제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에서 판단하라고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과잉 권력이 아닌가. 정당 활동을 조례로 규제할 수 있다? 전 그거야말로 이거는 과잉이라 봅니다. 이거는 정당 활동이 아니고요. 네.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느냐 사용할 수 없느냐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에게 온전한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 조례로 따르면 지금 이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불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변론으로 따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 조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세월호 천막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형법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형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제가 이 스튜디오 오기 전에 20대 남성이 끈 팬티만 입고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형법에 공연 음란죄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괜찮은지 괜찮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처벌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처벌한- 법에 명문화되어 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게 법의 원칙인 것인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그정 정당이니까 정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표심이니까 표심에 있어 지탄을 받고 비난받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아니면 행정 대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적으로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가서 내 돈 전부 다 바꿔가지고 술 먹겠다는 거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거 법 위법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조언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법이 가가지고 당신 절대 당신 돈으로 술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자유의 제약이죠. 그거는. 그러면 왜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공화당의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사법부 역시 우리 공화당의 주장이 맞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현행 법에 따라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이 가처분 신청도 기각을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와 우리 일반 상식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공화당의 천막은 조금 공감하기에도 어렵고 법으로도 좀 봤을 때 불법이다라고 본 거죠. 저는 뭐 공감하기 어렵다는 건 계속 공감하고 있는 것이 예, 제가 말했듯이 우리 공화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이준석 최고가 아까 전에 이제 이건 정당 활동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노리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한마디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 생각하시나요? 어그로죠, 어그로. 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주목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공화당과 약간 비슷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이나 이런 어떤 지지 세력을 끌어모은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정당이라고 하려면 자기네들끼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핵심 코어 그룹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외연을 확대하고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정치 활동이라고 아니 생각이 듭니다. 정당은요 언제나 어떤 정당이든 관심 받으려 정신 나간 짓들 많이 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당 의원들 가가지고 예전에 성주에서 사드 반대한다고 머리에 빨간 거 뒤집어 쓰고 뭐 사드 때문에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이러면 춤추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완전 지금 보면 오버액션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근데 그거하고는 그 좀 정치적 다르죠. 행위는 완전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그거는 완전히 선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애국당이 하는 우리 공화당이 하는 것들이 당연히 상식선에서 보면은 과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고 저 주장이 진실성이 있느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의심이 가면요 거기에 따라서 진짜 못 버티겠는 한 사람이 가서 법적인 절차를 걸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있으면 도로교통법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김남국 변호사는 어쨌든 이런 어떤 정당 활동이나 정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법을 어느 정도 적용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인데 저 같은 자유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하는 얘기가 항상 이제 보수 정권에서 법치, 사회 안녕, 질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이제 그 자유를 제약하려고 할 때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갈수록 이야기- 이제 보수적 성향이 짙어지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를 그 정도 그 정도 아니, 꼭 토크의 전략을 바꾸신 것 같아. 자꾸 보수로 끌어안으시려고. 예. 저는 그 점도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뭐 보수주의자들이 꼭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러면 또 법과 나오는 게 뭐냐면 원칙이었어요. 방종은 안 된다 이러면서 나오는 아니, 게 방종이 그게 아니라 또 이제 그게 항상 이야기한 게 법과 원칙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가 나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와서 집회 시위하면 법과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어떤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보수 집회나 이런 데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 시위하면은 아이고 잘한다라고 하면서 아니죠. 저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하다못해 통진당 해산 절차할 때도 제가 보수 쪽에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저는 아까 윤영호 변호사 말한 것처럼 법과 질서 이런 어떤 편의적인 단어보다 중요한 게 자유와 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 지금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지금 얘기가 토크가 지금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설전을 막 나누다 보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작진이 아까부터 저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허가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문화 행사, 이 서울 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 행사는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당의 어떤 저런 집회 시위 활동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문화 행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일시적, 일회적은 가능하겠지만 저렇게 우리 공화당처럼 상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천막 설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프닝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게 사진 한 장이 올라와가지고 대단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이제 식탁보로 대용으로 사용해서 이제 식사하시는 장면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하잖아요. 이런 것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서 자기 지탄받을 일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국기 모독죄가 되면은 그거는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같이 하고 너무 화가 나 이분들 하는 거 너무 화가 나면은 국기 모독죄로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뭐 알아서 자신들 뭐 비난 가능성 있는 짓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거를 사전적으로 가서 당신 이거 하면 불법이니까 미리 하면 안 되라고 해서 태극기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형법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대한민국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들은 그런 생각은 없으셨겠죠. 워낙 태극기 사랑하고 그냥 밥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안에서 식사 함께 맛있게 먹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볍게 다루어질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국기를 모독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그런 조항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행동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다라고 해서 거기가 본인들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밥 먹는 식당도 아니고 식탁도 아닌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란 듯이 태극기를 깔고 식사를 했다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우리 공화당의 천막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뜨겁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거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요거 정확하게 좀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박원순 서울시장 46일 만에 이게 처음 천막 쳐진 거를 처음 이제 철거한 거거든요. 왜 이걸 강행했을까요, 도대체?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라는 시장으로서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뭐 시민들이 여러 번 뭐 민원을 넣거나 수십 번, 수백 번 민원을 넣거나 또 거기를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위험한 어떤 사고라도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서울시장으로서 상당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행정 대집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행정 대집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른,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단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오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국무회의였던 거예요, 수석보좌관회의였던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유사하게 언급하시면서 이 사안이 박원순 시장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요, 그 팩트 체크하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당연히 하죠.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그거 확인했다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 대한민국당 이제 우리공화당이 하는 이 행동들이 사실 그 여권인 정치인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행동일 수 있는 것이,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5분의 뭐 안타까운 뭐 죽음 이런 것은 사실 저도 표면적으로 걸려 있는 이유라 생각하고, 광장이라는 것이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라 생각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뭐 사실 보수 본류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대한애국당 또는 우리공화당이 그것을 점거하는 액션을 보이면서 사실 그 독점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훼손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은 국민들의 뭐 미움을 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자신들이 집권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광장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지금 갈등을 좀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이란다는 이 행정력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왜 근데 계산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강행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시위하는 게, 시위하다가 누가 돌아가셔서 그렇다는데 행정 대집행하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은 가가지고 뭐 우리가 말이 행정 대집행이지 가면 용역들 막 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행정대집행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인정의 묵인이라는 것이 사실 인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조기에 이제 사실 46일이 느리다고 했지만 사실 상당히 조기에 이제 제압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불을 바람으로 끈다는 것이 때로는 아주 큰 바람이면은 불을 꺼버리지만은 반대로 바람이 또 불씨를 타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우리 공화당 일시적 철수는 한 상황이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무슨 어떤 성이든지 병법에 따르면 공성전을 할 때 3배, 4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마음 먹고 1톤 트럭에 싣고 다니다가 치면은 그때부터는 그거 10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야지 그걸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이 공식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거를 촘촘히 무슨 지금 화분 세워놓으면 될 일이 아니라 감시원을 둘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조속한 행정 대집행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더 큰 딜레마를 안게 됐다. 네, 이 서울시가 이제 결국에는 행정 대집행을 했는데 이걸 두고를 이 행정 대집행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이게 세금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 대집행과 또 이제 그 천막 설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화분의 비용입니다. 1차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2차는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뭐 자진 철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맥이 풀린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네. 이제 행정 대집행이 합쳐서 3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화분이 2억 2천만 원, 총 이제 한 6억 정도가 든 겁니다. 6억 정도가. 꽤 많은 이제 세금이 들어간 건데 이게 모두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서로 설전 때문에 시민들만 손해 본 거 아닌가요?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저런 어떤 갈등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세비가 들어갔다라는 거 너무 화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화의 분노가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서울시로 가야 될까요? 서울시장한테 가야 될까요? 불법 천막을 설치한 우리 공화당에 가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의 원인을 제공한, 그러니까 이 천막을 철거하지 않는 우리 공화당에게 그 행정대집행 비용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강제집행해서 저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보고 저 문제, 저 시각 자체를 우리 공화당과 서울시의 갈등 때문에 세비가 낭비됐다라고 하면서 양측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양비론밖에 되지 않고 원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을 잘못 짚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화당 때문에 세금이 낭비됐다. 그러니까 행정 네. 대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도 박원순 시장 쪽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저 천막을 철거한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6월 25일경 그때 가장 적절한 시기였냐? 아닐 겁니다. 한 달쯤 지난 지금쯤 했으면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예전에 저도 광화문 방송사 왔다 갔다 하면요 세월호 천막이고 뭐 다른 뭐 그 다른 건너편에 있는 덕숭 간편이 천막이고 7월만 되면 더워가지고 사람이 앉아 있질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 천막들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행정 대집행하는 것과 6월 25일엔 보면은 그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 한 200여 명과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이건 뭐 거의 여단급 병력입니다. 보면은 지금 뭐 경찰 1,500명에 무슨 네. 직원 650명에 용역업체 350명 이렇게 동원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히려 이런 그 좀 과장된 행정 대집행을 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불필요한 어떤 동원이었습니다. 이게 6월 25일 날 이제 행정대집행이 한 5시 2분경 정도에 있었는데요. 이거 가지고도 사실 야당에서는 막 지적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6.25 그때 이제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빠졌을 때 새벽에 몰래 기습처럼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그렇게 공격을 한 거고요.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를 하고 예고처분, 계고장을 하고 언제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날 이 시간을 선택한 이유는 새벽이고 사람이 적을 것,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야지 충돌 우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경찰 병력이 뭐 몇 중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6월 25일 1차 행정대집행 당시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거의 개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왜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소문처럼 있었으나 확인되진 않았었죠. 그래서 이 지금 행정대집행 6월 25일 새벽에 왜 했느냐라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비판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타당하지 않은 지점. 아니 원래 행정대집행 경찰이 하면 안 되죠. 그 용역과 그러니까 원래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개입을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그걸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외곽 경계를 위해서 원래 경찰이 동원되는 것인데 그 외곽 경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찰이 그래도 저는 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는 없겠으나 하여튼간 정부에서 과잉 진압을 했다라는 의혹은 이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서울시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이게 행정대집행이 굉장히 유명무실해진 1차도 마찬가지였고 2차도 마찬가지였고 1차 같은 경우는 하자마자 바로 4시간 만에 다시 재설치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잦은 철거를 미리 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옹색하게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거든요. 서울시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경비 아저씨들이 화단에 낙엽이 쌓이면 쓸긴 쓸어요. 눈이 쌓이면 그냥 적당히 녹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우리 공화당의 천막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듯이 어느 정도는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좀 이것이 과도하게 관심을 못 받고 예를 들어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건 좀 더워지면 그냥 철수할 거다. 더워지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그리고 이게 사실 모든 정당의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언론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공화당의 천막이라는 것이 언론에서 그렇게 아주 주목했던 그런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철거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거의 생중계 수준으로까지 보도가 되면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우리 공화당을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 같은데 그 당원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유튜브에서 대단한 새벽에 하면 아주 그냥 막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그 천막 치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사실 저희가 군인 병장 때도 저렇게 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라는 그런 생각이 벌떼를 건드리는 게 바보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연 소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눈이 아까 방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눈이 내리면 뭐 적당히 녹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적당히 녹다가 얼어가지고 빙판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불법과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시장 책무로서 직무로서 그런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행정대집행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행정대집행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비난의 초점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대집행이 무용했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은 효과적이었는데 아이고 또 불법을 저지른 놈이 있었네. 저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비판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행정대집행이 무용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적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그건 한 맞지가 가지만 않는 여쭤보고 겁니다. 싶은 게 또 이 엄격한 보수주의자인 김남욱 변호사는 그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미 선언한 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인 이견이 생기면서 사실상 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뭐 집시법이든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이든지 아니면 천막을 칠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십니까? 또? 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3월인가요? 그때 충돌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폭력 집회에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켰던 가해자들이 구속되어 가지고 또 자정 넘어가지고 새벽까지 조사받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뭐 집회 시위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진짜 보수가 많군요. 자, 화분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화분이요. 지금 보니까 2억 2천만 원, 139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 또 어마어마한 액수가 여기 투입이 됐는데 서울시가 이게 천막 재설치를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천막이 세로 가로가 3.3m인가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대형 화분을 갖다 놓은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궁여지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대집행을 해도 우리 공화당이 계속해서 또 이 천막을 재설치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고 우리 공화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천막, 이 화분을 좀 설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2천여만 원의 화분을 설치하는 그런 어떤 행정 또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행정 비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뜨겁게 이제 논쟁을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에는 요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변상금을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차압해서라도 받겠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좀 짧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법인과 그러니까 정당이나 회사나 이런 어떤 법인과 개인은 권리 주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게 청구를 해야 될 것을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의 의무 이행자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재산에는 강제집행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이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차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어떤 행정대집행 비용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원진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월급까지 차압하겠다고 그런 발언까지 했을까요? 박원순 시장. 뭔가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도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왜냐하면 사실 정당 활동에 대해 가지고 관청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은 뭐 지역에 보면 정책 현수막 같은 것들 많이 게시하고 하는데 그 불법 현수막이라 철거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과태료까지 정당에 물린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이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했듯이 벌떼를 건드리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란 당이 굉장히 그 강한 어떤 결속력을 가진 집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한 3억 청구한다, 4억 청구한다. 제 생각엔 조원진 대표 그것보다 더 모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구호로 내걸고 모금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특정한 어떤 정당의 사정상 제 생각엔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나 아니면 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요걸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그 지금 아까부터 이제 계속 다양한 목소리를 주장하고 내비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옳은데 대신에 남에게 불편을 주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 작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집회 건수가 1.8건, 2건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2건의 집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은 종로의 부암동, 청운 효자동, 여기 삼청동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최근에 요거 관련돼서 성토하는 집회까지 열었었어요. 이분들도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 것이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집회 주제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 공화당과 성향이 달라가지고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동성애 집회에 약간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념적인 거고 반대로 형식에 대해서도 불만 가진 사람들 꽤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집회가 불편한 이유는 저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제 앞에 와서 누가 엉덩이를 까면 불쾌해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혐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곳이 생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뭐 일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공간이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생활의 공간인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주제는 선정은 자유롭게 하되 다만 형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경복궁 서축 쪽으로 보면 거기가 주택가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일대 광화문 일대 집회가 있다 보면은 그쪽으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잠을 못 주무신대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특히나 2016년, 17년 우리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촛불을 주로 광화문 광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집회 시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생각하면 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폭으로 또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편함을 주지 않는 어떤 집회 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최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오히려 거꾸로 혜택을 주는 것,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생각만큼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또 불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지난 5년간 방송을 하면서 토요일 빠짐없이 매일 평일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봤는데 차가 막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제 광화문 광장은 평범한 시민이나 또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기기보다는 좀 지금까지 얘기해봤지만 이념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패널들만의 또 생각, 또 방법 잠깐씩 언급은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광장 사용의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은 정치적인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뭐 가진 정치적 목적들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아까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적어도 최대한
국민 또는 시민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장의 다양성이나 주장의 가짓수에 대해서는 저는 제약할 방법도 없고 제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형식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속한 정치 집단이 형식을 잘못 가져갔을 때 뭐 작은 성과는 이룰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형식은 최대한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주제는 자유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게임하면서 노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게임의 룰 아무 문제 없는데 이상한 친구 한 명이 막 억지 부리면서 막 딴지 걸 때, 그럴 때 우리가 게임의 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집회 시위 법률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공화당 첫방 문제로 집회 시위와 관련된 광화문 광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한다면 광화문 광장이 조금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담는 어떤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이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대상을 지정해서 한마디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준석 최고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또 김남국 변호사는 조원진 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남국 변호사. 네, 조원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님께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억지 부리는 친구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놀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조원진 대표도 어릴 때 그런 생각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의 모습이 꼭 그 모습입니다. 조금 많은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석 최고. 예, 박원순 시장님도 이제 본인께서도 민생 체험하신다고 강북구 옥탑방에 들어가셨을 때 왠지 옥탑방이라면은 선풍기가 좀 어울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선풍기까지 틀어주는 그런 쇼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 맥락에서 어떤 장소든지 대충 용인되는 어떤 그리고 또 가장 적절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 저는 보는데 광장이라는 것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가 아고라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면은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광장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화분은 수목원으로 보내시죠. 그게 가장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네. 저희 집에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원진 대표께서는 두 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장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넓게 비워놓은 공간입니다. 이 비워진 공간이 갈등과 분열로 채워지지 않도록 문화와 시민이 공존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서 화합의 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화끈한 시사토크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